당대표로서 당시 성적은 몇 점 정도라고 평가하실까요? 이게 그러니까 80점을 주는데요. 높이 주셨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0점부터 100점 사이이기 때문에 100점 만점에 80점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그 이 대표 시절에 10만에서 뭐 15만, 20만 이 정도 이렇게 기사가 좀씩 다 다르던데요. 네. 일단은 국민의힘에 청년당원이 많이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기본적으로 청년들한테는 이제 꼰대 정당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강했죠. 예. 그리고 물론 이제 민주당은 이제 내로남불 이미지가 좀 강한데 그렇게 어쨌든 당 이미지를 바꾼 것만 해도 큰 역할을. 윤석 대표의 높은 성과라고 보고요. 네. 그 밖에 결과적으로 이제 당 지난해 대표가 되고 선거도? 나서 예. 대선 승리에 기여하고 네. 이게 이제 2030 세대를 많이 끌어들였다는 평가를 받거든요. 그리고 뭐 지방선거 할 때 공천 자격 시험을 도입해서 네. 실제 시험도 맞아요, 보게 맞아요. 하고 토론회 이런 것도 했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하여튼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해요. 있다고 봅니다. 근데 네. 그 약간 문제점은 예. 이제 윤석열 진영 측과 갈등이 좀 컸고 그렇게 이제 당내 갈등은 조율하지 못하고 약간 불안하게 만든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네. 좀 더 이견을 좀 조율하고 당을 통합하고 화합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네. 좀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네. 그럼 사실 아까 전에도 살짝 언급하긴 했는데 작년에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대표직에서 물러난 상태잖아요. 지금 당원권 정지된 상태인데 뭐 여러 요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당 안팎에서. 네. 일단은 정치 현상에도 일단 작용과 반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겹친 걸로 보이는데 일단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 후보 시절부터 여러 번 각을 세웠다가 뭐 또 화해하고, 화해하기도 하고 예. 뭐 이런 장면이 반복됐죠. 네. 그리고 당선된 뒤에도 이제 그 흔히 얘기하는 윤핵관하고도 갈등이 부딪히고, 예. 반복됐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2021년 12월에 이제 성접대 의혹이 터졌고 그걸 계기로 이제 당에서 징계를 받고 당 대표직에서 내려오게 됐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사실은 뭔가 좀 이렇게 매끄럽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이 과정도 이제 사람마다 이제 시각이 이제 차이가 있겠죠. 크죠.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대선을 앞두고 이제 청년층을 흡수하려는 이준석 대표를 경계하려는 뭐 민주당의 공작이다. 네. 뭐 이런 설도 있었고 오히려 반대로 친윤 측에서 이런 사건을 제보했다. 여러 가지 배후설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어느 쪽이든지 간에 그거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준석 대표의 존재감이 커지니까 수사 기록이 유출됐고 이게 언론에 공개됐고 네. 뭔가 하여튼 그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좀 담기지 담겨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 성접대 의혹 자체는 경찰에서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무혐의 불송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무고 혐의 관련해서는 아직도 수사 중인 게 있죠? 예, 지금 일단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이 하나 남아 있고요. 이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처음에 성접대 의혹을 제기한 그 가로세로 연구소를 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걸었는데? 했는데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니까 반대로 이제 거기서. 가세현 측에서 이제 무고 혐의를 이제 고소를 했고 네. 일단 경찰의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기긴 했어요. 근데 검찰에서 일단 수사를 진행 중인데 일단 아직까지는 뭔가 이렇게 처분했다는 얘기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정치권에 입문해서 10년 남짓한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정치인 DNA 얘기할 때 MBTI 얘기해 주셨는데 네. 구독자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 MBTI 혹시 아시나요?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봤었는데요. 네. 그 ESTP? ESTP. 예, 모험을 즐기는 사업가형이라고 네. 어디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유형은 뭐 내기를 좋아한다, 뭐 삶을 즐기며 산다, 스릴을 좋아한다는 네. 평가던데 약간 좀 잘 맞지 않나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거 관련해서 이제 제가 이전 대표 측에 물어보니까 네. 전당대회 출마했을 때도 뭔가 모험을 즐길 줄 알더라. 네네. 전당대회에서 1등을 달리고 있으면 보통 이제 마지막에 좀 몸조심을 하거든요. 근데 네. 그렇게 안 하고 대단히 공격적으로 이렇게 배팅도 하고 뭔가 이렇게 지르기도 하고 네.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LDK님께서 공천 자격 시험은 되게 혁신적이고 좋은 정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예, 저도 그때 그게 사실은 굉장히 내부에서 논란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일단 이게 기본적인 어떤 상식 시험 정도였다고 하는데 네. 사실 그동안 공천받았던 분들 중에서 뭐 가령 당에 대한 기여도 이게 뭐 돈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기본적인 정치나 어디 뭐 국회든 아니면 이제 지방자치의회든 어떤
그 기본적인 지식도 없이 이제 뭐 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또 떨어진 분들이 그쵸, 많은 그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한테 뭐 여기저기를 통해서 민원도 오고 이 사람은 좀 붙였으면 좋겠다. 뭐 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도 사실은 뭔가 이준석 대표에 대한 내부의 뭐 반발이나 저항 그쵸. 이런 게 좀 작용하는데 영향이 있었다고 봅니다. 예. 문예찬님께서 개인의 정치적 성공과는 별개로 남녀 갈라치기 등 큰 흐름에서 한국 정치와 사회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라는 의견도 제시해 주셨어요. 예, 그쵸. 그때 5대5 말고 8대2로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뭐 군가삼제, 네. 가산제 뭐 부활하는 네네. 목소리도 있고 뭐 하여튼 그 지지 기반이 뭐 이대남 쪽이다 네. 보니까 뭐 그런 측면이 있죠. 네. 네. 선배 MBTI 궁금하시대요. 아, 저는 해보셨어요, 선배? 해보긴 해봤는데 네. 저는 밝힐 수가 없습니다. 왜요? 비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앞으로의 행보는 어떻게 될지 내년 4월 총선 출마할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내년 출마는 상수로 보이고요. 네. 출마는 상수인데 일단 그럼 어느 지역구로 출마할 거냐, 음. 아니면 국민의힘 으로 당적으로 나올 나올 거냐. 거냐, 예. 이게 좀 변수일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인 생각은 이제 본인이 3번이나 출마했던 노원병에서 출마할 생각인데 만약에 이제 당 지도부가 전력 공천으로 다른 지역으로 나가라고 압박을 하면, 할 수도 예. 있고 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당 대표까지 지낸 건물이기 때문에 당에서 험지 출마를 하라고 하면 거절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MBTI도 이제 모험을 좋아하는 사업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겼을 때의 경우를 네. 자기 이제 입지가 더 커질 거를 생각하고 이제 배팅을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평가도 많이 받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예. 공천을 받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제가 당적이 변수라고 말씀을 예. 드린 건데요. 김기현 대표 등 뭐 바뀔 수도 있고, 하여튼 친윤 지도부가 과연 공천을 해줄까? 만약에 안 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네. 가능성이 있어요. 얼핏 본인도 이 경우를 상정해서 어디 라디오에서 이제 뭐 2020년에 총선에서 탈당했다가 복당했던 네. 홍준표 대구시장을 언급하면서 탈당 가능성도 열어놨죠. 그리고 이건 어쨌든 향후에 이제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도 이제 연동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아직 총선까지 10개월 넘게 남아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좀 보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당원권 복구는 내년 내년 1월에 1월이죠. 되니까요. 예. 예. 시간은 충분한가요? 뭐 이준석 대표 정도의 이제 그쵸. 인지도나 네. 뭐 저기면은 네. 한 석 달 전에 가더라도 네. 충분히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승부사 기질도 있고 머리도 워낙 비상한 분 같아서 좀 더 큰 틀에서는 멀리 봤을 때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지 정치적으로 굉장히 궁금한데요. 뭐 선배 칼럼에도 이제 뭐 거부할 수 없는 미래 추천사 받기 위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찾아간 에피소드도 간략히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네. 구독자분들한테 그 이야기도 간단하게 해주시고 네. 앞으로 큰 그림 뭘 그리고 있는지 네. 좀 전망하시는 게 있나요? 예. 그때 이준석 대표한테 들었던 얘기가 그렇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을 찾아갔더니 네. 그 표현이 이제 할배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할배라고 부르는 거죠. 이 할배가 이제 이 대표 이렇게 된 이상 대선 준비해 내가 도와줄게 네. 살아 있으면 이렇게 살아있어요. 예, 그 살아 있으면이라는 말이 되게 좀 마음이 좀 짠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사실 김종인 전 위원장도 본인이 잠깐 대선 출마 선언했던 적도 있긴 한데 뭔가 하여튼 나라를 바꿔야 된다라는 그 의식이 강하신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하여튼 자기가 봤을 때도 이준석이나 뭐 또 금태섭 전 의원 같은 사람이 한번 뭔가 한국 정치를 바꿨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준석 대표는 그 당대표까지 했기 때문에 네. 뭐 이번일 수도 있고 뭐 다음일 수도 있고 한번 그 대선 주자로서 한번 나가 볼 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미 이제 워낙 일찍 시작을 했지만 이미 네. 그 예전에 이제 프랑스 마크롱 예. 대통령이 39세에 그쵸, 당선이 최-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도 이제 2027년이면 42이에요. 네. 결코 어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까 얼핏 말씀드렸지만은 그가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이 이제 김종인 그 유승민 전 대표거든요. 네. 그래서 하여튼 이 에피소드는 말 그대로 이제 김종인 위원장께서 그 이 대표를 이제 뭔가 대통령
그 대통령 까무로 여기고 있다. 네. 뭐 이런 그 내용을 넣기 위해서 넣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김종인 전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도와서 뭐 네. 대표적인 킹메이커로 불리는 그쵸. 사람이니까 예. 그 이준석 대표한테는 어쨌든 우부인이 될 수가 있죠. 네. 아직 뭐 대선까지도 뭐 많이 남았으니까 네. 어떻게 흘러갈지.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